LA를 눈물바다로 만든 한의원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손흥민 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K힐링센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리셉션 데스크와 한지로 꾸민 인테리어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3년간 준비한 제 한의원이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새로 오픈하는 한의원 맞나요? 뒤돌아보니 3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가 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픈하는데 혹시 예약을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의학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손흥민 경기 보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뻔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3개월 전 직원들에게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죠. 그때 안에서 리사가 나왔습니다. 제 첫 번째 직원이자 한국에서 5년간 한의학을 공부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데이빗, 벌써 손님이 오셨네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손흥민 효과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리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3개월 전 제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도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데이빗, 정말 그럴까요? 미국인들이 한의학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당시 리사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가득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었죠. 리사, 손흥민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를 만드는 문화 아이콘이죠.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LAFC 유니폼을 입고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말이에요. 저희 아직 정식 오픈 전인데 간단한 상담과 체험은 가능해요. 10분 정도 시간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제가 말하니 그가 기뻐하며 따라 들어왔어요. 리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상담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건강상의 고민이 있으세요? 그가 어깨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만성 어깨 통증이 있어요.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해주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였거든요.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아시아계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중년의 일본인으로 보였고 다른 하나는 20대의 중국계 미국인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한의원이죠? 일본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손흥민 팬 사이트에서 추천받아서 왔는데요. 리사가 제 쪽을 쳐다봤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이 번쩍였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오픈 첫날이라 간단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국계 젊은 여성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체험 프로그램이요? 어떤 건가요? 체질 진단과 간단한 침술 체험 그리고 개인별 맞춤 차 처방을 해드려요.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오늘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제가 설명하니 두 사람 모두 눈을 반짝였어요.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5명의 손님이 더 왔어요. 모두 손흥민 관련 굿즈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토트넘 스카프를, 어떤 사람은 LAFC 모자를, 또 어떤 사람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리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데이빗,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예약 시스템 빨리 가동시켜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말했잖아요.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알림이었어요. 리사가 제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 명단이 20명을 넘어섰거든요. 저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죠. 리사와 다른 직원 미아가 정신없이 상담과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예약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손흥민 효과가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사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온 LAFC 유니폼 남자가
침 체험을 마치고 나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어깨 통증이 이렇게 확실히 줄어들다니. 그가 어깨를 돌리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그가 바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브라이언, 너도 여기 와봐. 정말 대박이야. 한국 전통 치료인데 효과가 장난 아니야. 5분 후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타났어요. 역시 축구 팬처럼 보였죠.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리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데이빗, 진짜 놀라워요. 오늘 하루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손흥민 팬들이고 한의학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믿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제가 한의학에 빠진 건 7년 전 시카고였어요. 그때 저는 평범한 마케팅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버지 로버트는 58세의 건설 현장 감독이었고 어머니 수자는 55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아들이었던 제가 한의학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2018년 11월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빗, 좀 이상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분이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카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MRI 결과를 들고 온 정형외과 의사가 말했어요.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정도예요. 하지만 우선 물리치료와 진통제 치료부터 시작해보죠. 그때부터 아버지의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물리치료, 하루에 3번씩 복용하는 진통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스테로이드 주사. 처음 2달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통제에 내성이 생긴 건지 효과가 점점 떨어졌어요. 의사는 더 강한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부작용도 심해졌죠. 아버지는 점점 무기력해지셨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고혈압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 같네요. 남편분 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혈압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평생 복용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기신 거였어요. 두 분 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해 여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너무 아파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이 드신 건데 위장 출혈까지 생겼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진통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수술도 100% 보장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계속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죠. 어머니도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성 피로감과 기침 그리고 발목 부종까지 생겼거든요. 의사는 이것들도 다 약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기침에는 기침약을, 부종에는 이뇨제를 처방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없고 증상만 가리는 치료만 계속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2019년 12월 회사 동료 제니퍼가 제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데이빗, 우리 엄마가 침술 받고 무릎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어. 약도 줄였고 말이야. 한번 알아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침술이라니.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게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활용하는 치료법이었죠.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해 크리스마스 직전 저는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다른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침술이나 한방 치료 같은 건 말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에 회의적이셨어요.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데이빗,
지금 하는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2020년 1월 드디어 시카고에 있는 한 침술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중국계 한의사리 박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리 박사는 부모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어요. 서양 의학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몸 전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술과 한약을 병행해보죠.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진통제도 예전보다 적게 먹게 되고 말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답일까? 서양 의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동양의학과 만나면서 해결되는 걸까? 하지만 아직 완전한 확신은 없었어요.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2020년 여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기 직전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1년 휴직을 신청하고 전 세계 전통의학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데이빗,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휴직이라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부모님을 진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2020년 9월 베이징 중의학대학 부속병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장 교수님은 40년 경력의 중의학 전문가였죠. 서양 사람이 중의학을 배우러 왔다니 신기하다며 반겨주셨어요. 중의학의 핵심은 음양오행론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고 균형을 맞춰주면 자연이 치유됩니다. 장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치료 현장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론은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획일적인 처방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개개인의 차이보다는 증상에 따른 표준 처방에만 의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개인 맞춤형 치료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상업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했어요. 비싼 한약재만 계속 권하고 치료보다는 수익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거든요. 2주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봤지만 어디서나 비슷했습니다. 중의학의 본질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일본 교토였습니다. 10월 중순 교토에 있는 전통 온천 치료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나카 선생님은 온천 치료의 대가였죠.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막상 체험해보니 별다른 효과를 느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온천을 체험했지만 단순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죠. 황성분, 철분 성분이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목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식 전통 치료법들이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다나카 선생님께 구체적인 치료 원리를 물어봐도 막연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전통이니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식의 설명뿐이었죠. 일본식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된장, 나토 같은 발효 음식이 좋다고 하지만 막상 매일 먹어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했어요. 제 체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본의 전통 치료법들은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태국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 타이 마사지와 허브 치료를 배웠어요. 프라펜이라는 마사지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타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아픈 부위가 생겼거든요.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이 다치기까지 했죠. 허브 치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레몬그라스, 터메릭을 끓인 증기탕에 들어가 봤지만 단순히 사우나와 비슷한 효과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어지러움을 느꼈죠. 프라펜이 자연의 힘이 강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전통의학을 체험했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각 나라의 전통의학들이 나름의 장점은 있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구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죠. 정말 실망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과연 전통의학으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녀온 어떤 나라와도 달랐거든요.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신비롭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었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한 김정호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30년 경력의 한의학 권위자로 특히 침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김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간의 여행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걸 배웠겠지만 아직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한의학의 진짜 깊이를 알려면 최소 3개월은 여기서 체험해봐야 합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어요. 원래 2주 일정이었는데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거죠. 호텔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이론 공부였어요. 황제내경, 상한론, 동의보감 같은 고전 의서들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정교한 의학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동의보감에 나오는 사상체질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 체질로 나누어 각각 다른 치료법을 적용한다는 개념이었죠.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서양의학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봅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다고 봐요. 같은 약도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경희대 한의원에서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을 참관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중년 여성 환자였습니다. 10년간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먼저 맥진을 하셨습니다. 손목에 맥을 짚으면서 5분 정도 집중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간기울결이 심하고 심신불교 증상이 보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간 기능 저하와 심장과 신장의 불균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맥만 짚고도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처방도 놀라웠습니다. 10여 가지 한약재를 정교하게 배합해서 그 환자만을 위한 맞춤 처방을 만드셨어요. 1g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량하는 모습이 마치 화학자 같았어요. 3주 후 그 환자가 다시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기분이에요. 그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구나 싶었죠. 세 번째 주에는 침수를 배웠습니다. 처음 침을 잡았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사람 몸에 바늘을 찌른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침술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처음에는 연습용 인형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봤습니다. 신기한 건 침을 놓는 순간 환자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아픈 표정이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네 번째 주에는 부항과 뜸을 배웠습니다. 부항은 진공 상태로 만든 컵을 피부에 붙여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징그럽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시원하더라고요. 뜸은 더 신기했습니다. 쑥을 태워서 특정 혈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건데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뜸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3일 후부터 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늘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5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한약 제조를 배웠습니다. 경동시장에 있는 한약방에서 직접 약재를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인삼, 당귀, 백출, 감초 각각의 약재마다 고유한 향과 맛이 있었고 효능도 달랐어요. 한약방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약재는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봐야
진짜 좋은 약재를 알 수 있지. 그분의 50년 경험이 묻어난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같은 인삼이라도 산지와 연수에 따라 맛과 효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6주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데이빗, 당신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직접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시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실 수 있을지, 또 한의학 치료를 받아들이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6개월간 배운 모든 걸 부모님께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한번 오셔서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배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니 마음을 바꾸셨어요. 데이빗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가보자. 3월 말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데이빗, 부모님 치료에 앞서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원도 월정사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며칠 지내보시면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찰이 의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몸의 균형이에요.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의 병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분노, 걱정, 이런 감정들이 기혈의 흐름을 막아서 질병을 만드는 거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데이빗,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불교 사찰에 가는 게 맞나? 저는 설득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한 과정이에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데이빗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줬으니 한번 경험해보자. 우리 가족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니 정말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깨끗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월정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년 고찰의 웅장함과 고즈넉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일주문을 지나면서부터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거든요. 도량 안은 정말 조용했는데 그 정적이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우리를 맞아주신 분은 혜원 스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는데 영어도 유창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의 사찰 생활이 처음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지내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지실 거예요. 혜원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우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공양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모든 음식이 자연 재료로만 만들어졌고 첨가물이나 인공 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산나물, 두부, 현미밥, 김치까지 모든 게 담백하고 깔끔했어요. 혜원 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치료 음식이에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처음에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 드시면 본래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둘째 날부터 입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는데 사찰 음식의 은은한 맛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도 놀라워하셨어요. 이상해. 이렇게 싱거운 음식인데 왜 자꾸 먹고 싶어지지? 저녁 공양 후에는 좌선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에서 30분간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5분도 안 되어서 다리가 저리고 잡념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혜원 스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이 생각이 흘러가는 걸 지켜만 보세요. 셋째 날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선 시간에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더 빠른 변화를 보이셨어요. 한국에 온 후로도 계속 혈압이 높았는데 사찰에 온 지 사흘 만에 정상 수치로 떨어진 거예요. 혜원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넷째 날에는 바루공양을 체험했습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전통 그릇으로 식사하는 건데
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4개의 그릇에 밥, 국, 반찬을 담아서 먹는데 한 알의 쌀도 남기지 않아야 했거든요. 회원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바루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모든 음식에 감사하고 자연의 은혜를 깨닫는 수행이에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무심코 버렸는지, 자연의 소중함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5째 날 새벽 4시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정말 신성하게 느껴졌어요.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보면서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경건함에 감동했거든요. 아버지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신을 향한 마음은 같은 것 같구나. 예불이 끝난 후 해가 뜨는 걸 봤는데 그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거든요. 회원 스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뜨고 지는 해를 보면서도 감동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불행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병이 찾아오기 쉽죠. 일주일의 사찰 생활이 끝날 즈음 부모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많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혈압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두 분 다 훨씬 평온해 보이셨거든요. 월정사를 떠나는 날 회원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월정사에서 돌아온 후 김 교수님은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체질을 정확히 진단한 후 개인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태음인 체질로 진단됐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태음인은 폐 기능이 약하고 간 기능이 강한 체질이에요. 성격적으로는 느긋하지만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래 끌고 가죠. 허리 디스크도 결국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아버지의 성격과 생활 패턴을 정확히 맞춰주신 거거든요. 아버지 처방은 팔물탕을 기본으로 한 맞춤 한약이었어요.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3번 침 치료를 받으시기로 했죠. 어머니는 소음인 체질이었습니다. 소음인은 소화기가 약하고 신장 기능도 약해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죠. 고혈압도 이런 성격적 특성과 관련이 깊어요. 어머니 역시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평생 소화가 약하셨고 성격도 섬세하고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어머니에게는 향사평 위산을 기본으로 한 처방이 나왔어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이었죠. 첫 주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셋째 날부터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해. 진통제도 안 먹었는데 아픔이 덜하네. 김 교수님은 예상했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한약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지속적이에요. 일주일 후 더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쭉 펴고 걸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걸으시는 모습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게 됐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뿐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약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데이비사, 정말 신기해.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신이 나신 기분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밤에 잠을 깊이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한약 복용 후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였어요.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꿈도 꿨어. 좋은 꿈이었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세 번째 주부터는
단순히 증상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상쾌함을 느끼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특정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활력도 좋아져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부모님은 단순히 허리 통증이나 고혈압이 좋아진 게 아니라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모습이셨거든요. 네 번째 주에는 식습관까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찰에서 경험한 자연 식단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상해. 예전에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들이 별로 당기지 않아.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어. 김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미각도 정화되고 몸이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더라고요. 로버트,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네.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았어.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한의학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두 분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 아버지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자주 다투시던 두 분이 다시 다정해지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6주째가 되자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물 의존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활 습관을 미국에서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2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데이빗, 내가 이 길을 찾아준 덕분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어. 정말 고맙다. 한국을 떠나는 날 김 교수님이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의학이야말로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이구나. 그해 6월, 저는 부모님보다 한 달 먼저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6개월 전에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같은 공항,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인데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첫 주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자연스러운 음식, 조용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다시 미국식 생활로 돌아가려니 몸이 거부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음식이 문제였죠. 한국에서 먹던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져 있던 입맛에는 미국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임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데이빗,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뭔가 되게 차분해 보여.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동료들도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1년 동안 휴직했던 사람 같지 않다고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인사팀장과 면담을 할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복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직서를 내고 싶어요. 인사팀장은 당연히 놀랐죠. 데이빗,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1년 휴직하고 돌아온 직원이 바로 사직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만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한의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인사팀장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의학? 그게 뭔가요? 중국 전통의학인가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정확히는 한국 전통의학이에요. 앞으로 미국에서 한의원을 열 계획입니다. 사직 절차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한의학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의학에 가장 개방적이라는 걸 알고
LA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에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김 교수님의 추천서 덕분에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3년 과정이지만 제가 이미 배운 내용들 때문에 2년으로 단축 가능하다고 했죠. 2021년 9월 LA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한의과대학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 미국식 한의학 교육은 한국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였어요. 너무 서양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더라고요. 침술도 단순히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가르치고 한약도 화학적 성분 분석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의학의 핵심인 기혈순환이나 음양오행 이론은 왜 제대로 다루지 않나요? 그러자 한 교수님이 대답하더라고요. 데이빗,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실망했어요. 이건 진짜 한의학이 아니라 서양의학의 보조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우고 진짜 공부는 따로 하기로 했어요.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출신 한의사분들께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이 박철호 원장님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한국에서 이민 와서 20년째 LA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죠. 박 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셨어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의학에 진심을 갖고 있다니 놀랍네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시간에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진짜 한의학 이론부터 실전 처방까지 자세히 배웠죠. 박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당신이 미국에서 한의원을 열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 하니까요. 2022년 여름, 드디어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한의학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한의원을 열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지역을 고려했는데 결국 코리아타운으로 결정했어요. 한국 문화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임대료가 생각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괜찮은 자리는 월세만 1만 달러가 넘었어요. 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러던 중 운 좋게 윌셔대로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월세가 5,000달러였어요. 건물주가 한국분이어서 제 사연을 듣고 조건을 봐주신 거였죠.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미국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지를 사용한 조명, 자연 소재의 가구, 그리고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벽지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직원 채용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리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UCLA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5년간 한의학을 공부한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하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어요. 미아는 마사지 테라피스트 출신으로 손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죠. 처음에는 메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침술이나 한약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체질 진단 상담, 침술 체험, 한방차 시음, 사상 체질별 맞춤 식단 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개업을 앞두고 저는 K-힐링센터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침실의 조명이 적절한지, 한약 처방실의 약재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내일 시험대에 오르는 거였으니까요. 리사가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빗, 정말 떨리죠? 저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맞아요. 정말 떨려요. 그런데 동시에 확신도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때 미아도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어요. 오늘 진짜 오픈하는 거죠? 와. 실감이 안 나네요. 미아도 설렌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3명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상황들을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리사는 접수와 상담을 담당하고 미아는 마사지와 부항 치료를, 저는 침술과 한약 처방을 맡기로 했죠.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첫날부터 손님이 올까?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박 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보통 새로 오픈하는 한의원은 첫 달에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입소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 효과를 믿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는데 손흥민 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제가 직접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도 전인데 벌써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손흥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빗, 벌써 손님이 와 있어요. 정말 손흥민 효과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힐링센터입니다. 그 여성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김이에요.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혹시 일찍 와도 될까요? 첫 번째 고객이었어요. 제니는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야간 근무 때문에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어서 자연스러운 치료법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신중했어요. 첫 번째 환자인 만큼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맥진을 하고 체질을 진단한 후 소음인 체질로 판단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불교 증상이 주된 문제였어요. 침술 치료와 함께 감맥대조탕을 기본으로 한 맞춤 처방을 해드렸어요. 제니가 침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와, 신기해요. 바늘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네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에요. 30분 후 치료가 끝나자 제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개운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첫 번째 치료가 성공적이었거든요. 제니가 나간 지 10분도 안 되어서 두 번째 환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4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LAFC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만성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고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굳어서 두통이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마이클의 경우는 태음인 체질이었습니다. 목과 어깨의 경직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주된 증상이었어요. 견정혈, 풍지혈, 백회혈에 침을 놓고 미아가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치료 중에 마이클이 계속 감탄했어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였어요. 대부분 손흥민 관련 굿즈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 넣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도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리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데이빗,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오늘 하루에만 벌써 15명이 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첫날에는 서너 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수가 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오후 3시쯤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근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함께 온 동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아침에 치료받고 간 제니의 직장 동료였던 거죠. 제니가 회사에 가서 치료 효과를 자랑했더니 다들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상담실 3개가 모두 풀로 돌아갔고 대기실에는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아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사지 침대를 더 준비할 걸 그랬어요. 지금 예약이 다음 주까지 밀려 있어요. 저녁 7시에 마지막 환자를 받고 나서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환자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리사와 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긴 했지만 정말 뿌듯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환상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오픈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빈 예약 시스템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첫날의 성공이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예약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빗, 이번 주 예약이 겨우 5건이에요. 첫날과는 너무 대조적이네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첫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화요일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환자도 오지 않았어요. 3명이 텅 빈 한의원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만 봤죠. 미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면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첫날이 너무 좋아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직원들 급여는 물론이고 월세 $5,000, 한약재 구입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12,000는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수요일 저녁, 저는 박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첫날은 좋았는데 그 이후로 환자가 거의 안 와요. 박 원장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데이빗, 그게 정상이에요. 한 의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적자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입소문이 나서 환자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급했어요. 3개월을 기다릴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직원들에게도 미안했어요. 리사와 미아 모두 제 비전을 믿고 함께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죄송했거든요. 목요일에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없는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리사와 미아와 함께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데이빗, 저는 아직도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첫날 환자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분명히 수요는 있어요. 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미아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SNS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봐요. 두 사람의 격려를 받고 조금 힘이 났어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첫날 와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에게 후속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치료 효과는 어떤지,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였어요. 둘째,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0분간 간단한 체질 진단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였어요. 첫날 왔던 제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니 씨. K힐링센터에서 연락드려요. 그 후로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니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아, 정말 좋아요. 불면증이 많이 개선됐어요. 사실 또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재방문해주세요.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제니뿐만 아니라 첫 주에 왔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대부분 치료 효과에 만족했다고 답변해 주셔서 재방문을 약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말에 치료받으셨던 분들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신 거였어요. 특히 마크라는 50대 백인 남성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20년간 만성 요통에 시달렸는데 한 번의 침 치료로 통증이 70%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오전 9시 제가 한의원 문을 열자마자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이빗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젯밤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아픔 없이 잠들었어요. 오늘 또 치료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크가 회사 동료 3명을 데려온 거예요. 모두 사무직 직장인들로 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크가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바로 기적의 한의사예요. 한 번만 치료받아도
확실히 달라져요. 그날 하루에만 15명의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모두 기존 환자들의 추천으로 온 분들이었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사가 정말 신나서 말했어요. 데이빗,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예약 시스템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화요일에는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LA로 이적한 이후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왔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러 LA에 왔다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죠. 아버지가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정말 좋아해요. 한국 치료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일본어는 할 줄 몰랐지만 한국에서 배운 한자를 활용해서 소통했어요. 침술 치료를 받으신 후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한의원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일본어로 된 긴 후기와 함께 말이에요. 수요일부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본인분의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본 다른 일본 관광객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일본인 환자만 7명이 왔어요. 모두 손흥민 팬들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의학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목요일에는 더욱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영국에서 온 토트넘 팬그룹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 5명이 모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리더 격인 피터가 말했어요. 우리는 10년간 손흥민을 응원해왔어요. 이번에 LA까지 와서 그를 보고 한국 전통 치료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온 거였거든요.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손흥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의 겸손함, 실력, 인품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피터가 말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훌륭한 대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금요일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LA 타임스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타임스의 사라 윌슨 기자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팬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한의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취재가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언론 취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생각에 승낙했어요. 사라 기자가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이 시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제 개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한의학의 효과, 손흥민과의 연관성까지 정말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데이빗 씨,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미국인이 한의학을 배워서 손흥민 효과로 성공한다는 게 정말 유니크해요. 기사가 나가면 더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사라 기자의 말을 듣고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LA 타임스 기사가 나간 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기사 제목이 손흥민 효과로 성공한 미국인 한의사였는데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루 만에 예약문의 전화가 200통 넘게 걸려왔어요. 리사와 미아가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저희 한의원이 화제가 된 거예요. 특히 손흥민 팬 커뮤니티에서는 완전 핫 이슈였어요. 손흥민을 사랑하는 미국인 한의사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 같았어요. 수요일부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10명 넘는 환자가 와서 우리 셋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파트타임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죠. 목요일 저녁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 온 문화 담당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총영사관의 김미영 문화 담당관입니다. 기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찾아왔어요. 김 담당관님은 제 스토리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한국 문화 홍보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앞으로 총영사관 문화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미 문화 교류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1명 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오다니 말이에요. 그 주말 손흥민이 또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자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경기 후 우리 한의원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유명한 레스토랑 앞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저희 한의원만 성공한 게 아니라 코리아타운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손흥민 팬들이 몰려와서 우리 한의원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들까지 북적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김밥 천국은 평소보다 3배 많은 손님이 오고 있었고, 길 건너편 한국 전통차 카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어요. 김밥 천국 사장님인 최영수 씨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장사가 잘 돼요. 한의원 오시는 분들이 치료받기 전후에 식사도 하고 가시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흥민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신 영국인 토니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한의학 용어도 배우고 싶어요. 토니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리사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생겼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문화 체험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의학 체험과 함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전통차 시음, 한국 음식, 맛보기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이벤트에 30명이 참석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일본에서 온 사토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흥민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한국 문화가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네요. 한의학도 그냥 치료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 같아요. 8월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문화교류 담당 부서에서 저희 한의원을 LA의 대표적인 한미 문화교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시청 공무원이 직접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데이빗 선생님, 한의원 덕분에 이 지역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만들어낸 문화적 파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에게만 그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과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매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손흥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우리 한의원을 찾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료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의 평화까지 찾아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번 깨닫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마법이라는 걸 말이에요.